중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6억 명을 돌파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미약품과 일양약품 등의 중국 합작법인 매출이 급증하는 등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겐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증시가 반등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2조 원 이상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팔아치운 개인 투자자들은 회사채와 채권형 상품을 1조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도 기름값이 잡히지 않는다며 정유사와 주유소들에게 휘발유 도매가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은 영업 기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전기와 수소 사업 같은 탈석유를 고심 중입니다. 하나솔루션이 3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웨이퍼와 셀, 모듈 등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허브를 미국에 구축합니다. 미국 태양광 산업 역대 최대 규모로 단일 기업이 북미 지역의 태양광 밸류체인별 생산 라인을 모두 갖추는 첫 사례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인플레 잡으려면 인기 없는 정책도 필요하다. 파월의 이런 직설적인 발언에도 시장은 굳건했습니다. 내성이 생긴 건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데드캣 바운스인지 분명한 건 안심하기엔 아직 이른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배성지 기자와 진단합니다. 배 기자. 네, 코스피 지수는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지만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의 상승세가 상당히 두드러진 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도 상당히 양대 지수 모두 잘 버텨준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확실히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은 이 코스닥 성장주 쪽에 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보입니다. 네. 새해 들어서 지금 열흘 동안의 수출 성적표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 오늘 증시가 버텨준 게 좀 기적적이네요. 네, 그 관세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올해 1월부터 이 10일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 수지가 62억 달러 적자인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예. 수출은 1%가량 줄었고 수입은 6%가량 늘었습니다. 기존 수치들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요. 적자가 472억 달러가 났습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14년 만에 첫 무역 수지 연간 적자입니다. 네, 구조적인 적자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지금 최근에 또 환율도 많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기업들 타격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10일까지 일평균 수출액은 상당히 더 심각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18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한 15%가량 감소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벌어들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인데 이 어떤 수출 자체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음이 가장 크게 울리는 곳이 바로 수출이다. 이러한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과의 어떤 갈등까지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면 수출 회복은 더 요원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중국의 단기 방문이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이 출입이 어려워지면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수출에 좀 타격이 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예. 중국이 다른 분야로 보복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 관련 업계는 사드 데자뷰라는 반응까지 나오면서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전효성 기자가 중국 리오프닝 업계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중국은 어제 오후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측은 중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취소되는지에 따라 비자 발급 시기를 조정하겠다며 사실상 보복 조치임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우리 방역 당국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는데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복성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중국 리오프닝을 기대해온 여행 관광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 전까지 1년에 우리 국민 300만에서 400만 명이 찾는 주요 여행국이었지만 코로나를 거치며 이 같은 수요는 사실상 모두 끊겼습니다. 엔데믹에 접어들며 중국으로 가는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상화까진 시간이 더 필요해진 셈입니다. 이게 예측 불허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자유경제 원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행사들이 말이 여행사인데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그 지시에 바로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 이전부터는 사드 문제 때문에 수년간 제2의 사드 보복이 시작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2016년 주한미군이 국내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설치하자 중국은 이듬해부터 경제 보복령인 한한령을 가동한 바 있습니다. 최근까지 우리 영화의 상영이 금지된 것은 물론 자동차, 화장품, 가전제품 수출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과거 사드 보복을 당한 기업들은 중국은 보복 조치를 결정하고 나면 소방법, 사행성 심의 같은 제도를 동원해 노골적인 규제를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SNS와 기관지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반한 감정을 유도하는 방식도 동원하는데 우리 기업에겐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불 중단시켜 이제 가장 이제 편한 게 이제 안전점검, 소방점검 이런 거고 뭐 없어도 그냥 이제 영업 중단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약 없이 그냥 영업 재개를 못한 거죠. 사드 설치를 빌미로 중국이 한한령을 이어온 지 어느덧 6년째. 새해에는 풀릴 것 같았던 양국의 관계는 코로나 방역 규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경색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 이르면 내년부터 모바일 기기에 자체 맞춤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런 블룸버그 통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관련주 움직임 없었습니까? 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이 2024년 말까지 애플 워치의 최고급 모델에 자체 생산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계획이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애플은 애플 워치를 넘어서 뭐 아이폰과 같은 다른 기기에도 이 자체 제작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는 계획인데 블룸버그 보도에서 정확하게 언급된 두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과 LG인데요. 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삼성과 LG로부터의 어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바로 LG 디스플레이가 한 3%가량의 소폭 하락세로 마무리를 했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가장 이 최대 주주인 삼성전자가 원래 좀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오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또 우리 장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일정들 기다리고 있죠? 네, 표를 보시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올해 두 번째 비상경제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롯데그룹의 사장단 회의가 열리는데 각 계열사 임원 70에서 8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이 롯데그룹이 최근에 그 자금 경색 문제를 겪었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 채권이 잘 팔리면서 이 문제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신동빈 회장의 입에 주목이 되고 올해 사업 계획도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몰립니다. 미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12월 CPI가 내일 저녁 10시 반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 연준이 지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물가, 그러니까 중꺾물을 외치면서 계속해서 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들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과연 시장의 예상보다 높을지 낮을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대만에서도 TSMC가 올해 실적 전망치를 발표를 합니다. 월별 기준으로는 오늘 이미 발표가 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이미 숫자는 다 공개가 된 상태인데 네. 내일은 이제 공식적으로 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실적 전망 두 가지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실제로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일 밤 10시네요.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 증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일 텐데 네.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7.1%였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낮아진 6% 후반대 상승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만일 이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면 연준이 고강도 긴축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좀 우려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중을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달러 약세에 좀 베팅하는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1.5원 오른 1,246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 확인해야 될 부분은 둔화폭 자체보다 서비스 쪽 물가입니다. 임금발 인플레 압력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증시 프리즘 배성지 기자였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로 우리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 심사 강화가 국가 간 갈등으로 번지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는 와중에도 뜻밖의 낭보입니다.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와 배경 알아봅니다. 박 기자, 중국의 확진자 지금 얼마나 늘었죠? 네, 이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이제 공개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주요국 보건 분석 기관에 따르면 이제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번 달 하루 최대 370만 명, 3월에는 420만 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제 사망자 수도 하루 5천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이제 예상인데요. 이미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제 인구의 절반인 6억 명을 넘었고 전국 감염률이 이제 40%를 돌파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동안 걸어 잠갔던 이제 방역의 문을 이제 일시에 걷어내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제 의료 비용 증가와 사회 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지 기업들뿐 아니라 우리 제약 바이오 기업들한테도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도 이제 바로 이제 중국에 직접 진출한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이 가운데서도 이제 국내 진단기기 기업 중 하나인 바디텍메드가 대표적입니다. 진단 키트와 진단 장비를 갖추고 있는 바디텍메드는 중국 전역으로 영업망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는데 이 같은 확장에 이제 지난해 중국 매출은 전년보다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방역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큰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특히 논란이 됐던 건 이제 중국의 감기약 품귀 현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우리가 알아보기로는 중국으로 감기약을 직접 수출하기에는 우리 내부에서 소화하기에도 물량이 딸린다 이런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중국 감기약 품귀에 우리 제약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에 직접 이제 현재 진출한 이제 국내 제약사들이 아마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네. 이 가운데서도 바로 한미약품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지난 1996년 이제 현지 기업과 합작해 북경 한미를 설립했는데 최근엔 중국 내 감기약 수요 급증으로 주력 제품인 기침 가래약의 매출이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3분기 기침 가래약의 중국 매출액은 1억 5,628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도 매출이 14.9% 늘었는데요. 이미 지난 2021년 베이징 소재 공장에 실업제 생산 라인을 증설한 가운데 자동화 물류 창고까지 완공한 만큼 감기약 수요 폭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양 약품도 중국 현지 합작법인을 통해 이제 해열 진통 주사제 등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만큼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합작법인이 있는 경우가 있었군요. 한미약품, 일양약품. 또 주목할 만한 제약사 더 있습니까? 네, 이제 앞서 언급한 이제 한미약품을 비롯해 이제 JW 중해제약, 국제약품 등도 이제 수혜가 예상됩니다. 네. 감기약과 더불어 이제 중국 내 항생제 품귀 현상이 돌면서 항생제를 생산해 수출하는 이들 기업들이 이제 부각을 받는 건데요. 실제 한미약품의 경우 이제 항생 주사제를 국내에서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JW 중해제약은 지난 2006년, 국제약품은 지난해 4월 중국으로부터 항생제 판매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동성제약 역시 이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알리바바의 쇼핑 플랫폼인 티몰 브랜드 간의 이제 동성제약관을 이제 론칭하며 국민 상비약으로 불리는 이제 정로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감기약과 항생제, 진단기기 업체들이 중국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혹시 뭐 다른 분야도 더 있습니까? 네, 이제 보툴리눔 톡신과 이제 필러 그리고 임플란트 등 이제 의료 미용 분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르면 오는 3월 중국의 대유행이 정점을 기록한 후 확산세가 가라앉을 경우 미용 의료 관련 제품의 소비 회복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인데요. 미용 의료 업체 가운데선 휴젤이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힙니다. 보톡스와 필러 업계 가운데 이제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인 휴젤은 톡신과 필러 제품을 이제 중국에서 모두 정식으로 허가받은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지난 2006년 중국 시장에 뛰어든 후 이제 현재 중국 1위 임플란트 업체로 자리매김한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3분기 누적 중국 내 매출은 2,281억 원으로 이미 2021년 전체 중국 내 매출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이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7.3%에서 38.8%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오후 3시 반쯤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오셈 임플란트는 이제 중국 물량 기반 조단제, 즉 VBP 입찰에서 이제 49만 1,090세트를 낙찰받아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 가운데 가장 많은 최단 이제 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S사의 이제 수량이 이제 2.3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예. 그만큼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인한 셈입니다. 확실히 지금 중국 내 코로나 유행이 다 끝난다고 하면 각광을 받을 분야들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문제는 지금 한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 부분이 이들 기업에는 타격이 없을까요? 네, 이제 현재까지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이들 기업들의 이제 입장입니다. 이제 네. 우선 이제 바디텍 매드, 이제 한미약품, 휴재, 오스템 임플란트 등 이제 현지 법인이 이제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설명인데요. 예. 이 가운데 이제 한미약품의 경우 이제 북경 한미 직원의 이제 95% 이상이 이제 현지 중국인이고 일양약품 역시 이제 현재 공장이 문제없이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항생제 수출 기업인 이제 JW 중해제약과 국제약품 역시 이제 비자 발급 중단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네, 합작법인이라는 형태가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되는군요. 오늘도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많이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들어가도 늦은 건 아닙니까? 네, 이제 실적 측면만 놓고 보면 이제 무리가 없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이제 네. 방역의 이제 규제의 방향성은 차치하더라도 이제 감염자 수 증가에 맞춰 약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이제 긍정적이라는 설명인데요.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또 정책이 규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빠질 만한 이슈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적 측면에서만 봤었을 때는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주가가 지금보다 더 이상 급격히 오르기엔 이제 감기약 수요 외에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하는 데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변동성 우려가 존재하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네,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대거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이 실제 데이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열흘간 2조 원어치 주식을 팔고 1조 원 가까운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대신증권이 온라인으로 내놓은 150억 원 규모 특판 채권이 이틀 만에 한도 소진으로 판매를 종료했습니다. 남은 만기 1년가량인 AA 등급 우량 채권인데다 세전 환산 수익률이 5.8%에 달해 단기간 투자자들이 몰린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내놓은 연 5% 안팎 채권 등 올 들어 열흘 만에 9,7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장외에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코스피가 한때 2,200선까지 하락하는 동안 개인들이 2조 2천억 원을 순매도한 것을 고려하면 이 자금 가운데 상당 금액이 고금리 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들은 지난해 하반기 우량 회사채와 국공채, 은행채를 15조 원 넘게 사들였고 새해 들어서도 작년 같은 기간에 30배가 넘는 규모의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기준금리가 또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2년 전, 3년 전에 발행했던 저쿠폰 채권들 있잖아요. 굉장히 싸게 나오고 있거든요. 절세형 채권으로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소액으로 정기예금처럼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거나 매달 수익을 분배받는 채권형 펀드를 찾는 일반 투자자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내 채권형 상장지수 펀드 종목은 지난해에만 40%가량 증가했는데 매달 10억 원에 불과하던 개인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900억 원 안팎까지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계 기업 증가,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의 위험이 또 언제 또 커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ETF 같은 간접 투자 상품으로 접근을 하시면 우량한 채권들을 좀 모아놓은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여력들이 높아지는 거죠.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각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국채 공급 축소로 채권 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라이언스 버스틴, SC그룹 등 글로벌 투자자들도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우량 회사채를 중심으로 올해 채권 수익률이 살아날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주식시장을 빠져나온 동학개미의 머니무브가 더욱 빨라지는 가운데 오는 13일로 다가온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결과에 따라 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채권 투자에 눈을 돌리는 건 서학개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와 반도체 ETF 같이 서학개미들이 주로 사들인 종목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채권형 ETF 투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새해부터 테슬라 주식에 대한 서학개미의 짝사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부진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서학개미는 매수 규모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단 하루 이틀이라도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이제 기술주, 성장주들이 좀 큰 폭으로 수익이 좋지 않아요. 미국 지수가 반등할 때 테슬라의 반등폭도 클 거라는 기대감도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락폭이 컸던 종목이니까요. 서학개미는 연초부터 테슬라를 1억 7천만 달러, 지난달부터는 2억 7천만 달러 넘게 사들였습니다. 테슬라 주가 1.5배 레버리지 종목에도 10일간 1,560만 달러, 한 달 반 동안 4,840만 달러가 몰렸습니다. 같은 빅테크주인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을 팔아치우는 것과는 비교됩니다. 이렇게 서학개미가 테슬라에 꾸준히 구애를 보내지만 주가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상황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반도체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를 역으로 3배 추종하는 ETF는 각각 22%, 7.4% 내렸습니다. 이렇게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10개의 평균 주가 하락률은 1.3%를 기록 중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일부 서학개미들이 채권형 ETF로 서서히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초단기채 ETF를 2천만 달러, 회사채와 중장기 국채 ETF도 1,300만 달러 넘게 사들였습니다. 지난해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10종목에 이름을 단 하나도 올리지 못했던 것과 대조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빠졌지만 이게 투자 매력으로 연결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금리가 어느 정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르면 올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증권가 관측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테슬라에 대한 끝없는 러브콜과 함께 미국 채권형 ETF에 눈독을 들이는 발빠른 서학개미들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국내 정유사들 지난해 상반기 최대 실적을 거뒀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다시 침울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새해 들어서 다시 반전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가가 오르면서 정제 마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정부가 휘발유 도매가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우리 정유사들 분기마다 이렇게 흐름이 뒤바뀌는 것 같은데 올해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정유사의 실적을 좌우하는 정제 마진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12월 넷째 주 정제 마진이 배럴당 10.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9월 셋째 주 0달러를 기록하면서 확 꺾인 이후에 계속해서 오름세인 모습입니다. 정제 마진은 휘발유, 경유 등의 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운용비, 수송비 등을 뺀 금액을 뜻하는데요. 예. 마진이 높을수록 당연히 정유사의 이익이 늘겠죠. 통상 배럴당 4에서 5달러를 넘어야 이익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유가가 높아야 이런 정제 마진 강세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텐데요. 예. 증권가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올해부터 재매입할 계획이라서 70달러 선인 지금이 좀 바닥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은 앞으로도 커질 거다 이런 얘기로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기름값 규제를 추진 중입니다. 정확히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4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핵심은 정유사의 휘발유, 경유 등의 정보 공개와 또 보고 범위를 확대하는 건데요. 지금은 전국 평균 도매가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를 좀 세분화해서 대리점과 주유소 등 판매 대상과 또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시행령을 개정하는 이유는 정부의 유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여전히 높다는 건데요. 정부는 유류세 인하 혜택이 정유사나 주유소의 마진으로 흡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석유 시장 감시단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유류세를 깎았을 때 그 이상으로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보시는 것처럼 많아야 2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0곳 중에 8곳은 그 혜택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입장에서 규제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정유사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이거 영업비밀 침해다 이런 이유로 좀 반발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또 한국주유소협회 등 3개 단체는 유류세 인하분은 이미 정유사 단계에서 모두 가격에 반영이 됐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영업비밀 침해라고 말을 하면서요. 예. 오히려 가격의 상향 동조화를 부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가격 정책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한 곳이 올리면 또 다른 곳들도 따라서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조치는 2011년에도 추진된 바 있지만 업계 반발로 서류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도 강경한 입장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산업부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 산업부의 심의는 이미 마친 상태로 이달 중에 총리실 규계위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도매가 공개가 추진되면 기업들의 영업활동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정유사들 실적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또 정유사들 성과급이 도마 위에 오르던 상황이었는데 하반기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자 다시 횡재세 도입이 재점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인데요. 네. 지난 2일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유사의 성과 상여금 잔치를 지적을 하면서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횡재세란 말 그대로 운 좋게 얻은 이익에 세금을 추가로 물리는 초과 이윤세를 말하는데요. 정유사가 노력이 아닌 운, 그러니까 국제 유가 상승으로 반사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모든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월 기본급의 1000%를 지급했고요. SK이노베이션, S오일, GS칼텍스 등 다른 정유사도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들 성과급 역시 최소 지난해 이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제유가나 정제 마진 같은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 변수로 이윤이 늘었다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손실을 봤을 때도 보전을 해줬느냐, 그건 또 아니란 얘기죠. 그렇군요. 일단 정부가 규제 추진에 이렇게 시동을 건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기름값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정유사 입장에서 이익이 늘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면 생산이나 투자를 줄이려고 하겠죠. 예. 기름값을 오히려 올리는 악순환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정유사의 이익은 내수보다는 주로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 수출액은 반도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가운데 9.2%를 차지합니다. 정치권 압박과 세계적인 탄소 중립 등으로 안팎으로 곤혹스러운 정유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석유에서 손을 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전기차 충전에 사용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주유소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또 S오일은 샤인 프로젝트를 필두로 한 수소 사업에 GS칼텍스 역시 CCUS 탄소 포집 사업에 돌입했고요. 현대오일뱅크는 식물 자원을 원료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화이트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사업이 성과를 보이는 시점에 기업 공개, 즉 IPO도 재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네, 최근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가운데 대출금리는 그대로 오르면서 예금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에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면서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단속에 나선 상황인데요. 또 잇따른 당국 개입의 시장 자율성 침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경제부 박승환 기자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 기자, 앞서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 금리 문제로 좀 여론이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상황이 어떻길래 이러는 겁니까? 예,
먼저 최근 금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최근 1년 만기 기준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이자는 4% 안팎입니다. 지난달 5%대에서 한 달 만에 1%포인트가 떨어진 건데요. 가령 5천만 원을 은행에 맡긴다면 연간 이자만 50만 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네. 저축은행도 상황 비슷합니다. 어제 기준 평균 예금 금리가 연 5.25%로 확인되는데요. 최고치였던 지난해 11월 말과 비교하면 약 0.28%포인트 내린 겁니다.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 인하 움직임이 저축은행까지 번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기준금리가 사상 최초로 6번 연속 인상된 데다 10년 만에 최고치인 것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인 거죠. 그렇죠. 지금 뭐 5%대 상품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고 4%대도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예금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당장 당국의 어떤 압박 때문이라는 게 가장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예금금리 인하를 유도한 건 당시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로 은행단이 시중자금을 빨아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예금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의 조달금리, 돈을 끌어오는 금리인데요. 이것이 올라서 대출이자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융당국이 예금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했기 때문에 예금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금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사이에 대출 금리는 상황이 완전 딴판이죠. 맞습니다. 올 초부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선 바 있죠. 예.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오는 금요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대출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고 올해 10%대까지 돌아다닐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은 크게 채권을 발행하거나 금융소비자들의 예적금으로 돈을 마련해서 대출을 내줍니다. 예. 예금주들에게 줄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을 해주면서 받을 금리도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금 금리는 내리면서 대출 금리는 안 내려서 금융 서비스들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을 향해서 이자 장사를 해서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뭐 당국이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예금 금리가 낮아지는 거 뭐 이해를 할 수 있다 쳐도 대출 금리는 그럼 왜 떨어지지 않는 겁니까? 예, 그러면 현재 대출 금리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은 크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나뉘는데요. 금리 상황을 짚어볼 때는 보통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용대출은 개개인마다 적용받는 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담대는 또다시 고정형 금리와 변동형 금리로 구분되는데 예. 고정형 상품의 금리는 보통 은행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한 달간 약 0.2%포인트 떨어졌는데 예. 주담대 금리는 반대로 올랐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확인 가능하신데요. 예. 이와 달리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예금 금리와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대출 금리는 은행이 돈을 모으는 데 필요한 기준 금리에 은행마다 정한 가상 금리를 더하고 우대 금리를 빼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요. 11월과 12월을 비교해 봤을 때 국민은행의 기준 금리가 0.11%포인트 오르는 동안 예. 가상 금리는 0.18% 올랐습니다. 좀 더 올랐죠. 예. 신한은행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기준금리가 0.12%포인트 올랐는데 가상금리는 0.74% 오른 것으로 집계됩니다. 가상금리 등락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맞습니다. 우리은행도 사정이 약간 다릅니다. 기준금리가 0.08% 떨어졌는데 우대금리가 줄어들면서 전체 대출금리는 그대로 가져간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대출금리가 오른 건 기준금리보다 가상금리 영향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은행들이 조달 비용은 줄었음에도 자체 마진을 늘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은행권 관계자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그 요소값이 이제 정책에 의해서 은행의 자금 운영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데 저희는 그런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제 좀 저희가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은행마다 금리라든가 그런 그 기준이 동일하다면 모르겠는데 요소값 같은 것들이 다 다른 상황에서. 정리하자면 은행의 금리는 외부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가상금리를 매기지만 그것 역시 금융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는 거죠.
또 여러 상품의 금리를 평균으로 잡다 보니까 기준금리와 나란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설명인데요. 추가로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대출금리를 상단으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최상단으로 받아가는 고객은 없다는 거죠. 예. 8% 금리가 최고라고 해도 이를 적용받는 고객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대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은 약간 억울하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은행채나 예금금리 상승세가 꺾인 거는 데이터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상황을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금감원에서는 결국 대출금리 모니터링에 나선다고요. 맞습니다. 이복근 금감원장이 어제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대출금리 줄 인상의 우려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은행채 금리나 예금 금리 모두 다 떨어졌는데 대출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거죠. 이 같은 발언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현 상황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차주들의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예금금리 인상을 제한한 데 이어서 또다시 시장 상황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당국은 지난해 7월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면서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유도하다가는 11월 레고랜드 입장에서 시장 예대금리 경쟁을 방지하겠다면서 돌연 금리 인상을 자제해라 이러면서 돌연 입장을 바꾼 바 있죠. 예, 이렇게 뭐 시장 안정을 위한 개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실 당국이 뭐 계속 이거 하지 마라, 저거 금지해라 이렇게 좀 개입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소비자도 그렇고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비슷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금융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당국 개입은 필요하지만 예금 금리까지 억누르는 건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인터뷰 확인하시죠. 예금금리 인상 관련돼서 언급하는 거는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은행들이 필요한 자금들을 시장에서 또는 예금 소비자들한테 사실 폭리를 취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높게 매겨서 지나친 이익을 취하는 은행에 대한 당국의 관리는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섣부른 개입은 시장의 자율 기능을 훼손하고 결국 금융 관치, 나아가 소비자 불평과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금융시장에 대한 압박을 반복한다기보다는 자율적인 금리 조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일단 은행들이 자금 조달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지금 대출 금리도 차차 떨어질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16일 공시가 됩니다. 코픽스 지수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경제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한화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3조 2천억 원을 투자해 북미 최대 태양광 생산단지를 구축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파격적인 세액 공제 조건이 투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3조 2천억 원은 미국 태양광 산업 역사상 최대 투자 규모입니다. 한화솔루션은 태양광의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부터 완제품인 모듈까지 5단계의 통합 생산단지를 미국에서 내년 말 가동할 예정입니다. 달튼과 카터스빌을 잇는 솔라허브는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북미 최대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의 신흥 공급망 허브 조지아주의 달튼 공장에서 2019년부터 태양광 모듈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달튼 공장 증설과 카터스빌 공장 신규 설립으로 한화솔루션의 미국 내 모듈 생산 능력은 2024년 8.4기가와트까지 늘어납니다. 8.4기가와트는 북미 최대 규모로 미국의 13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전력량입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미국 주택용, 상업용 점유율 1위 태양광 모듈이 실적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북미 태양광 1위를 확실히 굳히겠다는 계산입니다. 한화솔루션의 과감한 투자 결정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도 맞아떨어졌습니다. IRA에 담긴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와 현지 생산 세액 공제를 통해 한화솔루션은 최대 1조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지난해의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정부 예측이 나왔습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30 세대뿐 아니라 희망퇴직 대상이 된 4050 세대까지 고용 한파로 살얼음 판을 걸을 전망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10만 명, 올해 취업자 예상 증가폭입니다. 지난해 대비 8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로 취업자가 줄어든 지난 2020년과 비교하면 높지만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자가 줄어든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던 2018년과 비슷합니다. 코로나19 이전 10년간 평균 증가폭인 34만 3천 명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입니다. 경기에 민감한 유통기업들이 먼저 고용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도 12,000명 구조조정과 동시에 신규 채용 문턱을 높일 것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체험형 인턴을 늘리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취업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인력 채용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부분이 인력 자체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좀 줄여나가는 것도 이유라고 봐요. 고용 바늘 구멍은 MZ세대인 2030 세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고용률은 60%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고용시장은 춥기만 합니다. 실제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은행업계의 퇴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1982년생까지 희망퇴직 대상을 넓혀 40대까지 퇴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 시기에 접어드는 데다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 현상을 볼 때 올해보다 내년에 고용 한파가 더 거셀 수 있다며 구인 구직 간의 인식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이달 중 일자리 창출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30 세대뿐 아니라 4050 세대까지 퇴직난으로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강경한 발언을 재확인했음에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내성이 생긴 걸까요? 오민지 기자와 함께 월가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요즘 보면 연준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시장 흐름이 흘러가질 않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연준은 꾸준히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었죠. 예. 지난 10일에도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때때로 인기 없는 정책도 펼쳐야 한다면서 여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또 월가의 황제라고도 불리는 JP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요. 기준금리가 시장이 예상하는 5%를 넘어 6%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파월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준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연준에 맞서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금리 공포를 언급하는 상황에서도 미국 증시 장 초반 반짝 하락한 이후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예, 사실 금리 인상 우려가 여전한데도 시장은 오른다는 거거든요. 월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월가에서는 지금의 이 증시 강세 원인으로 먼저는 CPI 둔화 기대감을 꼽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집계 결과요. 월가 전문가들의 12월 소비자 물가 증가율 전망치는요. 6.6%로 전월의 7.1%보다는 좀 눈에 띄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2021년 11월 이후 1년 만에 처음으로 6%대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JP모간에서도요, 12일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시장 예상보다도 더 떨어질 것 같다면서 하락장 속에서 일시적으로 상승장을 만들어내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 예상대로만 나와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월가에서 제시하는 CPI별 시나리오가 따로 있나요? 네, 보시면 JP모간의 12월 CPI 시나리오 시장 반응은 어떨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JP모간은요, 85%의 확률로 일단은 6.5%보다는 이 12월의 CPI가 낮게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그중에서도 65%의 확률로
6.4에서 6.5% 사이대로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봤고요. 그렇게 된다면 S&P 500이 최대 2%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20%의 확률로 6.4%보다도 아래로 형성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럴 경우 S&P 500은 최대 3.5%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만약에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6.6% 이상으로 나오게 될 확률은 15%로 봤는데 이 경우는 S&P 500이 반대로 3%가량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예, 일단 CPI 지수에 따라서 2, 3%대까지 시장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만큼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동안은 CPI 물가 지표를 토대로 연준의 발언을 추측한다거나 예상하는 이런 흐름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CPI 물가 지표 자체에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CPI가 확실히 좀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정말 그렇게 금리를 올리겠어?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연준의 긴축 발언을 불신하고 있다라는 점 역시도요. 지금의 시장 강세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에버코어 ISI 부회장은 많은 투자자들이 연준이 금리를 크게 올릴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라면서 2월에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고 금리 인상을 4.75%에서 5%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헤지펀드 거물이자 또 억만장자 투자자인 폴 튜터 존스도요. 연준이 경제를 붕괴시키기 전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주식의 수요가 늘고요. 올해 미국 증시는 7에서 8%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예, 그러면 예상대로라면 연준이 일단 시장에 심한 타격이 있기 전에 금리 인상을 멈출 거다라는 전망인 건데 그럼 경기 연착륙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난 4분기만 해도 월가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연착륙은 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예. 이제는 그래도 연착륙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속속 나오는데요. 연착륙을 완전히 포기했던 시장 전망에서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좀 반전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미국 경제가 탄탄한 고용 지표를 보이는 등 여전히 확장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CPI의 둔화까지 나타나고 있어서죠.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들도요. 이 12월의 고용 지표가 경제 성장 중에도 이 물가가 안정되는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의 흔적으로 보인다라고 긍정적으로 봤고요. 무디스 애널리틱스에서도 대량 해고 없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낮다고 희망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JP모간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전략가도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임금 인플레이션도 완화되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이라면 경기 연착륙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그럼 반대로 연착륙은 여전히 어려울 거다 이런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서 확답하기는 어렵고 또 설령 금리 인상이 중단되더라도 이 고금리 상황이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고금리가 이어지면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는 올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SPI 애셋 매니지먼트는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시장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매파적인 행보가 이어졌을 경우 이 시장의 충격을 우려하는 분석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고용지표와 관련해서는 빅테크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아직까지 고용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아마존도 이번 주부터 18,000명의 인원을 감축한다고 밝혔고요.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세일즈포스도 전체 인력의 10%나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연준에 맞서려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시장 지표들 살피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늘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그 밖에 오늘 나온 이슈들 추가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이슈,
정의선 만난 미 국무차관입니다. 예, 어제 우리 외교부 차관과 만남을 가졌던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이 다음 일정으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났습니다. 정 회장을 만났다는 건 역시 인플레 감축법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겠죠? 예, 맞습니다. 일단 살펴보시면 정 회장은 페르난데스 차관에게 미국의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 IRA 법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연산 30만 대 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로 한 상태지만 이 공장은 2025년이 돼야 가동이 가능해서 그때까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스 차관이 어떻게 답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신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현대차와 만났다. 한국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회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경제 비전을 발전시키고 있고 양국의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역시 우리가 기대하는 시원한 멘트는 아니었지만 미국 정부가 현대차의 상황을 비중 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IRA 세부 하위 규정이 오는 3월에 만들어지는데 당초 1월이었다가 잡음들이 많아서 3월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겠죠. 페르난데스 차관 오늘 한국을 떠나겠는데 돌아가서 좋은 성과 좀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 볼까요? 네, 소득 안 보는 대출 30일에 출시입니다. 예,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 공공지원 주택담보대출 특례 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됩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금리는 연 4%대로 책정됐는데 소득이나 신혼가구 같은 일부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3%대 중후반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6% 수준인데 3% 중반이라 그러면 엄청 저렴한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보금자리론하고 가장 큰 차이는 소득 요건이 없다는 겁니다. 네. 기존에는 연소득이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의 주택 가격이 6억 원이 안 됐을 때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 상한이 9억 원으로 올라갔고 3억 6천만 원까지만 대출해줬던 규모가 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심지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까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같은 경우는 집값의 80%까지 대출 한도가 나온다는 점에서 이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고가 주택 사시는 분들은 보금자리론 못 받고 아마 민간 시중은행 대출 많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 이번에 갈아타시는 분들 많겠습니다. 이건 관심이 확 가는 내용이니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예. 금리가 정확히 얼마라는 겁니까? 예, 일단 우대형하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네. 우대형은 집값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인 경우인데 4.65에서 4.95%, 일반형은 4.75%에서 5.05%이고요. 예. 생각보다 높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직 조금 더 있습니다. 우대 금리가 붙습니다. 이 전자 약정 및 등기를 하게 되면 0.1%, 신혼 가구인 경우나 미분양 주택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같이 이제 다른 우대 항목들이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이나 신혼 부부 그리고 뭐 사회적 배려층, 이제 미분양 주택 같은 이런 조건들이 합쳐진다면 최대 0.9% 포인트까지 금리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저걸 다 받긴 어려우니까 서울에 집 사시는 분들이라면 3%대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한 4%대 중반으로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갈아타려는 분들의 최대 고민은 근데 중도 상환 수수료 아닐까요? 예, 그런데 심지어 이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가 됩니다. 네. 기존 대출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실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금리가 싼 대출이 새로 나와서 다시 갈아타고 싶다 하실 때도 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네, 전국 아파트의 80%, 수도권 아파트의 68%가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앞으로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될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인데 정부가 이걸 위해서 40조 원을 쓴다고 하거든요. 정부가 빚내서 이자 깎아준다는 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다만 여전히 이제 집값 비싼 상황인데 정부까지 발벗고 나서서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영끌을 권장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기존에 비싸도 고정금리로 미리 받아두셨던 분들은 역차별 문제로 반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나온 이슈들 정리해드렸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